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홍범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피디님, 우리 홍범도 하면 우리 영화 한번 보러 갔었네요. 봉오동 전투 보고 왔어요. 예, 노피디님, 봉오동 전투 어땠습니까? 우리가 게릴라식으로 일본군을 데리고 와서 한꺼번에 이제 죽이는 그런 작전을 쓰더라고요. 완전 한 10대 한 200명으로 그렇게 싸우는데 너무 통쾌하고 재밌었어요. 통쾌하고 재밌었어요? 네. 엄청 놀래던데.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좀 놀랬어요. 우리가 이제 다 스포 해버릴까? 예, 저도 이제 봉오동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고 나서 예, 조금 감회가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국이다 보니까 좀 네. 우리가 통쾌하게 무찌르는 모습들 해서 참 예, 좋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봉오동 전투를 이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피디님, 우리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청산리 대첩하면은요, 가장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김좌진 장군이. 네, 김좌진 장군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홍범도 장군이라고 칭할게요. 홍범도 장군은요,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럼 청산리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참여합니다.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어쨌든 독립군들인데 해방 이후에 좌익과 우익의 논리가 막 부딪히게 되면서 김좌진 이쪽 계열은 아무래도 우익 계열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좌진 장군 쪽은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좌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낮춰버리는 이런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역사 좀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해방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독립운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 되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좌익이든 우익이든 둘 다 열심히 힘을 합쳐서 싸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좌익, 우익 무조건 나라 찾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들을 독립운동가라고 그냥 칭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홍범도, 우리가 봉오동 전투에서는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는요,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인물 위주로 이렇게 다루도록 할게요. 네. 자,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었던 홍범도 장군은요, 1868년부터 1943년까지가 생몰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72세 정도 이렇게 그래도 생을 오래 사셨네요. 이어갔고요. 이런 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해방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러게요. 그런 딱 2년 전에 안타까움이죠. 돌아가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신채호 선생도 30년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해방을 못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한이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애들은 또 해방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대표적인 슬펐을까요? 친일파들. 그렇죠. 친일파들. 자, 이렇게 43년까지 생물 연도가 되겠고요. 유년기는요, 조금 생활이 안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죽어버렸어요. 이 홍범도를 장군을 낳다가 돌아가셔 버리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이제 머슴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종살이 같은 이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고요. 그나마도 아버지가 있을 때 좀 괜찮았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의 나이 9살 때. 9살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계속 이어서 머슴살이는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자식도 머슴살이 아이지만 머슴살이를 이렇게 했을 거고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연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순간에 머슴살이를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멈추면서 먹고 살려고 했던 거니까 네. 예, 이거를 멈추면서요, 평양 감영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감영은 뭐냐면요, 우리가 평양 감사라고 얘기를 하죠. 네. 평양 감사, 이 감사가 있는 곳, 그곳을 감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도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병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나팔수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또 이것도 먹고 살려고 군대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잘 먹고 조금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게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보급품이라든지 먹는 게 녹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이탈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네. 이탈하니까 이제 이도 저도 다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금강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산에요? 네, 뭐 금강산으로. 죽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세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 절에서 이제 불교의 귀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절에서 비구니로 있던 그 비구니가 나중에 부인이 된다라고 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속세를 버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절에 여자를 만난 거죠. 이제 또 인연을 만난 거예요. 또 인연을 만나게 되면 속세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종교적이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그래서 다시 속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황해도 지방에서 임금 노동자를 했다 그래요. 예, 먹고 살려고 임금 노동자를 계속 한 거죠. 그러면 노동을 했으면 그에 알맞는 대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임금 체불이 진짜 심했나 봅니다. 어딜 가도 돈을 제대로 주는 데가 없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현대 사회는요, 임금 체불하면 좀 난리가 나요. 그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원 강사 생활하면서 엄청 많이 띄어 먹혔거든요. 근데 요 학원 강사는요, 그 메인 세력이란다. 그 우리나라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세력이 아니에요. 그 집단들이 아니에요. 그 틀 그럼요. 밖에 있어요. 항상 무슨 사교육에 종사한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혜택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노동자인데. 그래서 그러게요. 만약에 임금 체불 되잖아요. 학원에서 돈을 안 주고 막 그러면요. 너네가 왜 근로자냐?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몸으로 뛰어야 돼요, 우리도. 그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임금 체불이 길어지니까 결국요, 이제 3년 만에 관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열받지 않았겠습니까? 열받죠. 그래서 그 사장님을 박치기로 두들겨 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짜요? 설들이 있어요. 박치기로 두들겨 팼고 이제 도망을 갔다라는 네. 설과 아니면 박치기로 해가지고 죽여버렸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힘은 장사였던 것 같아요. 이 홍범도 장군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 사장님을 어찌됐든 박치기로 패버린 거 아닙니까? 네. 죽였든 뭐 했든. 네. 그래서 강원도 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산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10만이가 되거나 먹고 네.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포수가 됩니다. 포수. 예. 그러니까 이 수렵 활동을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산 포수가 되는 게 홍범도가 되는데 엄청난 명사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명사수고요. 그리고 지금 소총과는 달라요. 이전의 총들은요. 지금 총들은요, 상당히 명중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총들은요, 명중률이 되게 낮아요. 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을 한 발 죽이려면요, 어마무시하게 총을 쏴야 되는 거죠. 관역을 잡고 거기에 쏴도 그쪽으로 안 날아가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백발백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저희 강사 세계에는요, 아무리 싸가지 없고 막 그래도요, 강의를 잘하면 그냥 인정받아요. 그쵸. 강의 제일 잘하는 게 그 분야의 최고인데. 네, 저도 뭐 이렇게 하면서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강의 못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떤 강사들은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막 이제 그 외에 또 라인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회가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승승장구를 해도 밑에서는 얘기하죠. 강의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산 포수가 된 거예요. 포수. 여기서 인정을 받는 포수라는 것은요, 사격을 잘하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포수들의 모임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게 포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모임이에요. 네. 여기에 이제 대장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총 잘 쏘면 짱이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포수 생활을 하면서 산에서 이렇게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어떤 홍범도라는 개인 이름이 날려지는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이 홍범도도 그렇고 많은 나중에 의병 활동을 하는 분들이. 아, 처음에는 그냥 네. 짐승들이나 잡아먹으면서 살다가. 그렇죠. 농사 평범하게 짓고 그렇게 뭐 어업 활동하고 농업하고 산에서 먹고 살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열받게 했던 애들이 있었으니 그 국가가 일본이 되는 거죠. 일본. 물론 어떤 의원은 우리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우리 일본. 네, 누군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 일본이 매칭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서 관습적이래. 습관적으로 한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좀 배웠다는 분이 그런 뻔뻔함을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맞아요. 네. 자, 을미의병이 일어난 거예요. 을미의병. 을미의병은요,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을미사변 이후에 우리가 을미개혁이 단행이 되었고, 을미개혁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개혁안이 단발령 반포였습니다. 단발령. 네, 머리 잘라라. 네.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머리는 못 자르겠다라고 하면서 보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을미의병인데, 을미의병의 주동자들이 유인석과 같은 보수 유생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병 투쟁이 격화되었고, 이런 의병들은요, 친일 관료들을 숙청해라, 그리고 단발령을 폐지해라 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의병 활동을 전개하게 돼요. 그리고 당시 어떤 정부를 일본 놈들이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을미사변 이후에. 네.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어떤 명령을 반포하는데 그게 뭐였냐? 그 명령이 총기 단속법이었습니다. 총기 단속법. 네. 그러면 지금 보세요. 홍범도의 입장에서는 그 포수 모임도 갖추고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산에서 총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총기 단속법에 따라서 이 총을 거의 압수당하기 직전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열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의병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의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홍범도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살아왔던 우리 민중들을 이렇게 전사로 만든 게 전부 일본 놈들이에요. 맞아요. 그 영화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영화에도 그런 네. 표현들이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 같은 경우도 알고 보는 거랑 그 시대적 배경을 알고 보는 거랑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보는 거랑은 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생계 문제 때문에 어쨌든 의병 활동까지 넘어갔던 이 홍범도 그 어떤 일파들은요, 결국 을미의병이 해산된단 말이에요. 네. 을미의병이 해산되는 이유는 고종이 다 들어줘요. 뭐라고 하냐면 친일 관료들 좀 숙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발령을 폐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의병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 이 정도면 됐잖아. 그러면 해산을 해라.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을미의병은 어야무야 해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홍범도 일파들도 그냥 그럭저럭 해가지고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산에 가서 열심히 또 먹고 사는 생활을 해 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들을 전사로 만드는 계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1907년 정미의병 시기가 되겠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나고요. 우리 국권 피탈 당하고요.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고종 다음에 마지막 임금이었던 순종이 즉위를 하고 나서 순종과 일본 놈들이 이렇게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2차 한일협약, 다른 말로 2차 한일협약 아니죠. 한일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칠조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이 정미칠조약에는 내용이 뭐가 있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차관 정치라고 해서요. 인사권 박탈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핵심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한다. 군대를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질난 시위대 대장이었던 박승환이 자결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치욕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박승환의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의병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1907년이라는 해는 이미 1905년에 을사의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국권 피탈과 관련돼서.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이 그런 을사의병 일어났던 그 의병 틈으로 속속히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미의병은요
정말 화력도 세고 큰 의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미의병 시기에 홍범도 일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가? 그냥 산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또 일본 놈들이 총기, 수거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총기 단속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수거해가겠대요. 군대도 해산시켰으니까 총들 다 내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 기회가 없어진 없네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총기 수거령으로 인해서 함경도 갑산 일대에서 이 포수들을 막 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산 저산에 있는 포수들 있잖아요. 산포수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한 7, 800명이 됐다 그래요. 정확한 자료는 아니에요. 네. 600명에서 800명 사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들을 이끌고 봉기를 하게 되는 게 홍범도 장군이 돼요. 그리고 이 홍범도에 별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르는 홍범도. 나르는 홍범도. 네. 축지법을 썼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산을 그렇게 잘 탔다 그래요. 그리고 백발백중의 명사수고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홍범도 일파가 완전히 독립군으로 거의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이쪽이요. 자, 그리고 계속 봉기를 해서 일본군과 교전을 계속했다 그래요. 수십 차례 일본군과 교전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1911년에 연해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연해주는요, 지금 블라디보스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을 거점으로 삼아서 독립군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1911년이 되면서. 네. 그러면 1911년은 무슨 해냐? 우리가 1910년에 한일 병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완벽한 독립군이 돼버린 거예요. 연해주의 거점을 잡으면서. 자, 그러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독립군과 연대에서 유격전을 펼쳤다. 이 유격전이 게릴라전을 의미합니다. 네. 원래 숨어서 이렇게 하는. 네, 그렇죠. 이 게릴라전이요, 가장 조금요 병력이 약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전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17년이라는 해가 홍범도 장군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요, 일생의 전환점이 되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1917년. 네. 세계사적으로 1917년은요 아주 중요한 해가 됩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해예요. 사회주의. 네, 혁명. 그게 러시아 혁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홍범도 일파들은 연해주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령에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러시아에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이 시기 러시아가 혼란된 틈을 타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때 일본군이 연해주로 진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일본의 성향이에요. 약해지면 들어와요, 얘네들은요. 예, 이번에도 뭐 무역 전쟁인데 결국 깨갱하고 있잖아요. 약한 줄 알고 뭐 들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세죠. 예, 강함을 보여주니까 깨갱하고 있잖아요. 응. 아마 놀랬을 겁니다, 얘네들. 맞아요. 네, 그렇다고 달래줄 생각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연해주에 일본군이 진주를 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일본군이 연해주로 올라온 이유는 하나예요. 연해주에 있는 우리의 독립군들을 소탕하기 위함이죠. 네,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립군의 위기가 되겠죠. 연해주 지방에 있는 독립군의 위기인데, 이때 이 독립군에게 도움을 준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게 적색군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사회주의 부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약간 의역을 할게요. 적색군은요, 이제 나중에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부대, 이거를 적색군이라고 그냥 인식하셔도 무방합니다. 공산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소비에트 연방이 네. 되니까 소련이 돼버리는 거니까 네. 그쪽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시 이제 연해주 지방에서는 적색군과 그 다음에 백색군이 싸우고 있었어요. 적색군이 사회주의, 이쪽이 또 이 보수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백색군이요. 막 싸우고 있었는데 여기서 적색군은요, 어쨌든 독립군에 도움을 주는 부대였어요. 이 사회주의와 관련된 부대가, 네. 러시아, 소련의 부대가. 그래서 홍범도 일파들은요 적색군과 연대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1917년이 홍범도 입장에서는, 개인 입장에서는 전환점이다. 독립군을 도와주는 저 적세군, 고마움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적세군이랑. 네. 그래서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소련 그 적세군과의 첫 만남, 이게 1917년이었다. 그러면서 1919년에 국내에서 대대적인 3.1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영화 봉오동에서 3.1 운동과 관련된 얘기가 잠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잠깐. 네, 같이 보셨잖아요. 네. 자, 잠깐 나오게 되는데, 이 3.1 운동이 국내에서 막 일어났잖아요. 네. 만약에 노피드가 해외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너무 외로웠을 거란 말이에요. 잘 입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들 다 털었을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걸 누가 알아주냐라고 힘들 때 국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요. 일본 애들은 갈팡질팡 허둥지둥 되고 있는 거고요. 자,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노피디의 입장에선 좋아요, 나빠요? 너무 큰 힘이 되죠. 너무 큰 힘이 되죠. 네. 그리고 더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1919년 3.1 운동 이후부터 해외에 있는 독립군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자잘한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결국 대한독립군이 창설이 되었고, 이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 올라가는 게 홍범도 장군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네. 대단하신 분이죠. 네.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원래부터 독립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일본 놈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네, 수많은 의병들, 나중에 독립군이 되는 분들 전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짠하지 않습니까? 짠해요, 네. 진짜. 그렇죠? 그냥 농사 짓다가 갑자기 맞아요. 군인이 된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일본과 큰 전투를 하나 펼치게 됩니다. 그게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가 되는 거예요. 봉오동 전투. 자, 우리가 지금 우리 팟캐스트에서는 혹은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만 봉오동 전투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노피디가 문구를 조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오동 전투. 홍범도와 최진동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는 북간도 화룡현 삼둔자를 출발해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동성군 강량동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헌병 국경 초소를 습격, 격파했다. 급보를 받은 일본군은 한 개 중대를 출동시켜 반격전을 벌였으나 독립군은 일본군을 유도한 후에 일제히 공격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이에 일본군 제19사단장은 보병 및 기관총대 1개 대대를 출동시켰고 독립군은 작전상 퇴각하여 지리상 유리한 시점에서 일본군을 기습하여 안산과 고려령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참패를 거듭하고 대치 중이던 일본군은 독립군의 유도 작전에 말려들어 다시 봉오동으로 들어왔다. 계획대로 일본군이 포위망에 들어오자 잠복해 있던 700여 명의 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의 명령에 따라 세 면에서 일본군을 협공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157명의 전사자와 200명의 부상자를 낸 반면 독립군은 장교 1명, 병사 3명이 전사하고 약간의 부상자를 냈다. 와. 자, 이게 봉오동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봉오동 전투는요, 엄청 대규모 전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 일본군을 죽였다라는 자료가 지금 한 200명? 네, 200명. 가까이 이렇게 죽였다. 그리고 200명 정도 또 부상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자료마다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어쨌든요, 자료가 어떤 데는 뭐 몇십 명이 안 된다. 라는 설이 있고요. 어떤 데는 뭐 200명, 300명 이상이다. 라는 자료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그 일본군을 우리가 몇 명을 죽였는지가 중요한 전투가 아니에요. 봉오동 전투는요. 그럼요. 우리의 승리의 역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1910년에 병합이 되고 나서 1920년까지 저항을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1919년에 3.1운동 민족적인 저항이 있었으나 피해를 많이 입었고요. 맞아요. 진짜 한번 때리고 싶었는데 진짜 때려버린 게 봉오동 전투예요. 우리의 첫 승리인가? 맞습니다. 큰 전투 중. 이런 승리의 역사가 하나 둘씩 쌓이게 되면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 시발점이 봉오동 전투가 됩니다. 아, 가끔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뭐 사상자 수, 일본군을 우리가 몇 명이나 죽였냐 중요하지 않음. 그냥 우리가 이겼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를 중심으로 한 홍범도 장군이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물론 홍범도 혼자만 대한 독립군 뭐 이렇게 주축이 되어서 봉오동 전투에 참여한 건 아닙니다. 최진동 뭐 이런 분들도 다 참여를 했고요. 기타 단체들도 다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나 이건 승리의 역사다. 그게 중요하다. 네, 자 그러면서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자신감을 찾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보복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보복해서 올라오는 부대를 우리가 또 깨부셔버린 게 청산리 대첩이 되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청산리 대첩에서는 김좌진, 그러니까 북로 군정서군의 김좌진 사령관이 주역이입니다. 주역이에요. 네. 그러나 누구도 참여를 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었던 홍범도도. 홍범도도 참여를 했다. 우리는 그 점도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청산리 대첩 이후에 일본의 잔인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가 나타나냐면요. 간도 지방의 우리 한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일본 애들은요. 정말 잔인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앞서 제가 뭐 봉오동 전투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 봉오동 전투 과정에서도요. 민간인들을 그렇게 학살을 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독립군을 소탕하는 방식은요. 저기 민가가 보이잖아요. 민가가 보이면 일단 총부터 쏴버려요. 그럼 놀래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또 갈겨버리는 형식이에요. 무조건 민가만 보이면 학살을 해버리는 게 이 일본 놈들이었습니다. 간도 참변으로요. 뭐 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2,000명인지 3,000명인지 모릅니다. 그냥 민간인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독립군들을 지원한다라고 하면서요. 그게 영화에서도 좀 약간 보여진단 네. 말이에요. 물론 간도 참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독립군의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밀산부 한흥동이라는 곳인데 뭐 필요 없고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소련에서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군들을 도와줄게. 네. 그래서 소련령 자유시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군단을 만들기도 해요. 독립군단을 만들어서 자유시 소련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요. 자, 그런데 당시 연해주에서도 지금 적세군과 백세군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계속 충돌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요. 적세군이 들어온 독립군에게 우리 독립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적세군에 가담해서 저 백세군이랑 싸우자. 그 다음에 나중에 지원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독립군의 입장에선 나뉘게 된 거예요. 그래, 일단 적세군에 합류해서 하자. 라는 거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나라의 독립이 우선이다. 절대로 적세군에 참여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결국 독립군이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적세군에 참여하지 않는 부대들. 무기도 잃고 죽임을 당하기 시작해요. 제가 구구절절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상하이파 고려공산당이 있고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있는데 이 둘이 또 독립군 내부에서도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유시에서 적세군에 합류하지 않는 독립군들이 무장해제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결국 만주 쪽으로 다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홍범도는 어디에 합류를 했냐? 적세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왜? 1917년 만남이 있었죠. 도와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적세군에 합류를 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에 편입이 되냐면 소련군에 편입이 됩니다. 이제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이 아니라 소련군이 되는 거예요. 이때 상당수 독립군들도요 소련군에 편입이 돼요. 같이 뭐 연대를 한 거네요. 예, 연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소련과 관련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독립을 쟁취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상당수 있었습니다. 소련군에 편입된 사람들이. 자, 그러다가 1922년이 되면서 연해주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던 일본 애들이 이제 소련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항일 단체 해산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항일 단체는 연해주에서 거의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일본 말을 소련이, 들었네요. 소련이. 아, 소련이 일본 말을 듣네요.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연해주에서 활동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한인 출신의 소련군이지만 독립군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독립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네. 방법, 과정의 문제이지. 그래서 이제 독립군들이 거의 다 이제 해산이 되고 이제 흩어질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흩어지는 과정에서 대부분은요 상하이로 넘어가거나 임시정부가 있는 아니면 만주, 간도 이쪽으로 넘어가서 계속 무장투쟁을 하고요. 네. 하고 홍범도는 갈 곳이 없었어요. 왜요? 대장이었잖아요. 응. 자기는 대장이고 그리고 수하들은 많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홍범도는요 가족도 없고 막 그랬어요. 물론 혼인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뭐 아들도 죽고 뭐 부인도 죽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소련 군으로 그냥 남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거기에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요 약간 이해되는 개념도 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홍범도 자체가 지금 우리가 출생부터 봤지만요 머슴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독립군은요 머슴 출신이 대장 맞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거의 다 명문가 집안 맞아요. 자손들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을사의병, 을사늑약 이후에 1905년에 의병이 일어나는데 그때 최초로 평민의병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돌석. 평민의병장이에요. 그러면서 1907년 정미의병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해산된 군인들 때문에. 네. 그리고 서울을 우리가 다시 탈환하겠다라고 하면서 13도 창의군을 만들어서 이인영이 총사령이었고 허위라는 사람이 군사장이었는데 전국의 의병들을 전부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신돌석과 같은 평민의병장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겁나 무시합니다. 아. 이 명문가 출신의 의병장들이요. 아. 저는 약간 그런 면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들어가면은 거기서 또 무시당하니까 대장 그렇죠. 안 시켜주고. 자존심이 상하죠. 네. 약간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비난할 수는 없다. 이거를. 자, 그러면서 이제 그냥 계속 소련에 남아 있었다. 그러고 1927년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소련 공산당으로 입당을 하게 되면서 한인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가 단행이 됩니다. 아. 연해주 지방에 있던 우리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홍범도 장군도 강제 이주를 당하게 돼요. 그게 1937년이었고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게 됐냐면 카자흐스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강제 이주 당한 거죠. 그럼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갔잖아요. 네. 조금 말년이 안 좋았습니다. 말년이 극장 수위로 지내기도 하고요. 극장에서 수위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생활을 계속하면서 연명을 해나갑니다. 물론 연금도 좀 있었다고는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독립운동 못 하고요. 그렇죠. 네, 이미 나이도 이제 60이 많고, 훌쩍 넘은 65살, 뭐 66살 이 정도 되니까요. 이제 나이도 좀 있고요.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독립군이 있잖아요. 봉오동 전투에 영웅이었고 청산리 전투에 영웅이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말로가 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극장 수위라든지
노동자 이렇게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또 봉오동인가 뭐 홍범동가 연극이 공연되기도 하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홍범도 장군이 그거를 봤대요. 카자흐스탄에서 연극이 올려지는 걸 네, 초청을 받아서 네. 이렇게 봤는데 에이 너무 과장됐다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뭐 말년에 이랬지만 뭐 예,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1943년에 76세네요. 76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게 됩니다. 아유, 결국 조국이 독립하는 것도 못 보고 싶고 돌아가셨네. 그렇게 되는 거죠. 다만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카자흐에 홍범도 거리도 있고 흉상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전에 그 홍범도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다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됐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돼요. 이 정부는. 네, 예, 워낙에 역사 의식이 있는 분이라 맞아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홍범도 장군입니다. 좀 아쉽다. 아쉽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니까요. 이념적인 논리로 이런 분을 우리가 왜 안 배우냐 이거죠. 그니까요. 근데 최근에는요, 교과서에 많이 수록돼요. 많이 수록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게 또 홍범도 장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피디님,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